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아유. 오랜만에 긴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분, 일터에서 자신의 책임을 묵묵히 다하시는 분, 아마도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채워가고 있을 텐데요. 오늘 정치비상구에서는 정치권 이야기에 웃음 한 스푼을 더한 절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오창석 평론가, 방송인 어제무 씨, 민주당 전용기 의원, 노무현재단 황희도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명 이름 이렇게 열거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힘드신 것 같은데. 원래 앞에는 장황한 네. 수식어가 있었지만 네. 제가 다 쳐냈습니다. 원고를 좀 고쳤는데 제일 이렇게 네 분이 평소에도 틈틈이 만나는 사이라는 게 놀라운데 우리 허재무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분과 좀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절친 특집이라고 해서 구교영 씨 절친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저를 완전 이쪽으로 보내버리시네요. 제 절친하면은 이정주 뭐 이런 사람 나와야 되거든요. CBS 기자님이. 그나마 우리 전용기 의원님의 절친으로 나오지 않았나 제가. 전용기 의원의 절친. 예, 절친이었는데 네. 재선되시고 나서 조금 거리가 생겼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예.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예. 총학생 회장을 같은 시기에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 했고요. 그때가 거리 광장에 있을 때 최순실 사건이 있을 때 16년도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허재무 씨는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이미지만 생각나는데 우리 박근혜를 탄핵하는 집회에서는 뭔가 연단에 올라간다. 굉장히 이렇게 강렬하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장난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국립대학교에 또 연합회가 또 있나 봐요. 거기에서 허재무 하면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허재무가 먼저 마이크가 돌아가고 진짜로요? 그리고 또 잘생겨가지고 또 장난 아니었나 봐요. 야, 저는 오늘- 사립대 나와가지고 거기는 못 들어갔는데 뭐 훈훈하게 가는 아, 겁니다. 네. 약간 오늘 약간 대기실에서 털릴까봐. 허재무 씨는 전용기 의원을 처음에 이렇게 학생회장 대 학생이랑 만났을 때 예. 어떤 느낌이 좀 들었습니까? 그때 이제 저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대 연합 소속으로 마이크 잡고 진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전용기 씨가 뭐 했는지 뭐 저는 네.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몰라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군요. 다음 보니까, 연도가 네. 반짝하고 올라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지각 변동이었죠 저희끼리는. 예. 두 분 다 좀 외모가 좀 출중하신 편에 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단에 오른 뒤에 인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허재무 씨가 뭐 전용기 의원의 인기 어땠습니까? 저한테요? 몰랐다니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기만 누리고 살고 있어요. 선생님. 아니 그리고 제가 이러저런 방송을 네. 크로스체크 하다 보니까 네. 또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예. 전용기 의원을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것 같은데 전용기 의원이 뭔가 꼼짝 못하는 분위기인데 왜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없고요. 이게 네.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고 났으니까 이제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남천동에서 몇 번, 소위 말하는 이제 빨려고 노력했던 거죠. 저희 뭐 네. 청년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정치인을 꿈꾸는 그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오창석 평론가가 오창석 평론가가 옛날에 우리 절망이죠. 무슨 떨어졌는데 무슨 희망이에요. 아니 뭐 총선에 출마하면서 그때 책도 내시고 네. 아주 그 훌륭한 정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다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 이런 데 가면 오창석 뭐라고 하죠? 강연도 하고 뭐 강연을 제 이름으로 갔는데 전용기 사진 찍고 가더라고 다. 정말 부산시당 이 새끼들 진짜. 아니 그러고 보면 네. 두 분 중에서 그래도 선거에 먼저 도전한 건 우리 오창석 평론가이 많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광장에 있을 때 네, 저는 그러니까. 2016년에 출마했었죠. 직접 출마하신 거 아닙니까? 출마했었죠.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힘들었습니다. 뭔가 좀 재선 의원인 전용기 의원을 만날 때 네.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습니까? 아니 뭐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죠. 배가 아프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꿈꿉니다. 전용기 의원이 또 이제 경남 마산이죠. 네. 언젠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 출마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선까지는 비례와 수도권을 거쳤으니까 정말로 우리 지역주의 3번 승부수를 정도도 하고 동자에서 3번 정도도 하고 삼성까지. 제가 열심히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네. 진짜로요? 네, 열심히 진심으로? 아니요, 쌓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황희도 이사님은 제가 요즘 교보문고 가보면은 정치 사회 분야 그 순위를 매기는데 매대에서 1순위에 있는 게 바로
이 책 사이버 내란인데 아, 야, 잘 팔리는 책 실감을 하고 아, 있습니까? 혹시? 아니, 나 이거 지금 좀 불안하네요. 제가 높여놓고 떨구는 게 지금 좀 보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뭔가 네. 이제 그 책의 색채를 정할 때도 보면은 네. 이제 커버에 보면 노란색이 들어가는데 아. 그것도 뭔가 노무현재단 느낌이 약간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고려했습니까? 예. 네, 출판사에서 고려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약간 국정원 개혁 내용이 담겨 있어서 네. 좀 블랙 이렇게 원래 저도 블랙 좋아하고. 아, 그러니까요. 네. 다른 주제로 얘기할까요? 올려놨으면서. 예. 아니. 되게 불안해하네. 이 주제를 얘기할 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오창석 평론가가 예. 네. 사이버더란 책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문체부에서 정식으로 조사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가 민주당 DNA 가랍기라는 책을 냈을 때 황인우 의사가 자비로 이제 100권을 사서 아, 우리 이산이 먼저 대권을 샀구나. 네, 네. 그래서 책 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책값이 민주당 DNA 가랍기보다 비싸요. 그렇죠. 네. 백과사전으로 준비하다가 예.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100권을 오창석 평론가가 사고 나서 네. 저는 안 샀거든요 아직. 그렇죠. 네. 이제 살 것이다 라고 말만 계속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황희도 이사가 정확하게 책을 가지고 와서 아. 사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 권 버려 준 거니까 이제 101권을 사는 얘기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네. 너는 왜 안 사냐. 아, 바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전 당연히 샀을 줄 알았는데 열심히 도운 대가가 이런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1시간 동안 전 전용기 청문회로 알고 왔거든요. 그런 네. 얘기도 좋네요. 네, 오늘 예. 전용기 청문회. 그런 분위기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하는데 그 얘기에 앞서가지고 일단 이제 그 두 분 같은 경우에 보면 이동형 TV에 또 방송도 같이 하시잖아요. 네네. 보면 이제 평론 호흡이 잘 맞는데 네네. 그때 방송 같이 처음 하신 겁니까 혹시? 이동형 청정구에 TV에서? 처음. 처음. 네. 근데 올해 호흡을 맞췄습니다. 올해 호흡을 어디서 맞추신 거예요? 청정구역에서. 아니 그 전에 방송에서 혹시 그 전에. 그전에는 전혀 없었고. 없었던 것 같아요. 이동형 네. TV 청정구에서 저희가 이동형 같이 TV에서. 방송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쉽게 얘기해가지고 황희도 이사님이 본 오찬석 평론가의 장점 어떤 게 가장 큰 장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방송에서 진지하게 좀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게 겉으로는 되게 장난 많이 치고 좀 재미 파트를 받잖아요. 근데 되게 노력도 많이 하고 아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강점들이 있다. 아, 네, 이렇게 책값 보탬 보람이 좀 있네요. 말 잘해주십시오. 형님. 책값 보탬 보람이 있네요. 아니 좀. 반대로 네. 우리 이제 네. 오창석 평론가님이 본 황희도 이사님의 장점은 어떤 겁니까? 그 뭐 하나 꽂혀서 하는 거 이제 사이버 내란 같은 경우는 황희도 이사가 총선 기획단 들어왔을 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오프라인으로까지 극우 활동이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시류가 딱 맞았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여기만 파고 있다는 것은 네. 굉장히 대단한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책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쉽게 댓글 전쟁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 때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최근에 이준석을 지나서 최근에 네. 그 혐오 문제까지 네. 정말로 역사적인 교과서에 가까운 기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의원의 그런 잔기술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영포티 밈 막 유행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뿌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준석 의원은 영포티라고 말은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페이스북 글 보니까 광우병 시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 막 그때 운동권 얘기하고 누가 봐도 이거 올라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입으로 영포티란 말을 안 하니까 나는 안 했다. 항상 정치 이런 식으로 해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당해온 거죠. 실제로는 그 담론에 편승해서 가는 그쵸.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쪽이 있으면 거기에 올라타 놓고 난 안 했다. 그러면서 뭐 난 윤석열이랑 싸웠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네. 황희도 이사가 냉철하게 이준석 의원을 평가하니까 3년째 차단을 안 풀어주고 있어요. SNS 차단을 페이스북 차단을. 그래서 차단 풀기 운동본부를 본인이 꾸려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SNS에 차단을 당하려고 하면은 본인 계정에 가가지고 뭔가 댓글을 좀 많이 달았을 거 아닙니까? 저 딱 2번 달았어요. 2번 달았어요. 많이 네. 단 것도 아니고. 왜냐면 대선 때 그것도 이준석 씨가 당시 대표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당시 후보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길래 저도 그래서 달아줬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멘탈이 좀 갈릴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때 그 비단 주머니라 그러면서 엄청 홍보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 족발 열차 사건. 그때 예. 이준석 때문이라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저도 거기에 그냥 가서 팀킬 주머니라고. 그래서 이거 나랑 열차 보낸 거 아니냐 딱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새로 고침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황희대가 그럴 뿐이 아닌데 그 이준석 의원 그 페이스북에 가가지고 여러 차례 이렇게 예를 들면 비판하는 댓글을 단 줄 알았는데 고작 2번 가지고 딱 2번. 차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야, 정말로 생각보다 멘탈이 약하네요. 제대로 네. 긁은 거죠, 뭐. 긁히는 포인트를 알아요. 그리고 이 사이버 내란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 오셔서 강연도 한 번 했거든요. 강연하셨죠. 200여 분이 진짜 이석을 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들었는데 그렇군요. 이준석 의원에 관련된 내용에서 가장 박수가 컸습니다. 잘 끓는다는 야, 거예요. 이거 포인트 좋은 게 오늘 네. 방송도 그렇게 좀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내란 여러 챕터가 있지만 이준석 챕터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따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어차피 옆 동네시잖아요. 바로 옆입니다. 예, 아. 옆 동네라. 네. 근데 사실 전용기 의원 지역구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준석 의원의 스타일도 영토를 조금씩 넓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엔 이대남이라고 딱 특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일체감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슬쩍 2030 남성이라고 워딩을 바꿔요. 영토를 이렇게 넓히는 거죠. 그 다음에 슬쩍 여성들도 나 싫어하지 않아. 그래서 2030 청년으로 바꿉니다. 그게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이게 영토를 넓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용기 의원의 지역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뚫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뭔가 이제 사수해야 될 지역구로서 전용기 의원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 토크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번 추석 연휴 굉장히 긴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서로 대화할 시간도 많을 겁니다. 이번 추석 밥상에 오를 가장 중대한 정치 이슈 전용기 의원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검찰 개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이 78년 만에 이제는 없어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할 거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꺼낼 거라 가지고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이 추석 밤상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허재무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정부조직법을 올릴 가족이 아니고요. 저희 가족은. 이미 이제 저는 협심해 있기 때문에. 제 관심사가 그쪽이기 때문에 코스피 5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뭐 얼마 벌었니보다는 용돈이 조금 두꺼워지는 그런 명절을 좀 웃으면서 정책 해봤자 사실 멱살밖에 못 잡기 때문에. 아니 왜요 왜? 예.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많아요? 코스피 5천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죠. 아니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좋죠. 예.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끝나고 연휴 끝나고 또 올라갑니다. 아니 또 이제 우리 황희도 이사님의 책을 100권을 살 만한 재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오창석 평론가인데 그렇죠. 예. 코스피 5천 시대를 이제 앞두고 있는 마당에 주식 예. 투자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지금? 니콜라로 주식이 날아가고 나서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코덱스 200이 들어왔습니다. 예. 귀신같이 떨어졌어요. 코덱스 200으로 좀 귀신같이 떨어졌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아 이거 하지 말라니까. 귀신같이 떨어졌는데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15,000원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 아니 우리 시점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 국가를 황희도 위해서. 이사님은 좋아요. 네. 겉보기로는 정말로 이렇게 투자에 대한 크게 관심이 있을까 싶은데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도 원래는 안 하다가 그 코스피를 모르고 경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좀 알아야겠다. 공부를 공부해야겠다. 해봤구나. 그래서 예. 이제 이것저것 투자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죠. 그래서 더 들어가고 있고 선순환. 그러니까 초장에 이제 그런 그 분위기가 있을 때 바로 들어가가지고 뭔가 선점한 그런 상황인 거고 우리 오창석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남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그렇습니다. 뒤늦게 탑승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코스피 이제 최고를 찍었을 때 장중 최고치를 찍었을 때 들어왔거든요. 저도 5천 안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떨어지면 마이너스예요. 처음에 들어가실 때 꼭 말씀을 좀 해주세요. 좀 얘기 좀 해주면. 선전포고를 해주셔야 사람들이 팔 타이밍을 아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악덕기업 있죠. 공개 매수한다고 몇 번을 말했거든요. 제가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이 다치고 이런데 공개 아니, 매수 들어갑니다. 성향이 구기현 기자랑 비슷하세요. 구기현 기자도 거의 끝물에 들어가시는 분이라. 저도 지금 아직 마이너스거든요. 5천 가야지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 됩니다. 상황인데 네. 여간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죠.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이거 날리지 마요. 날리지 마요. 아니 정말로 이제 이 책이 너무 탐독해 있다 보니까 탐닉해 있다 보니까 역시. 이명박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 너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네. 굉장히 어려운 분, 나쁜 분으로 묘사가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전 정부와 다른 것들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르게 체감하고 있는 건데 우리 황희도 이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가장 큰 차이점. 차이점. 네. 뭐 일단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사이버 내란에 관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그 관심도 요런 게 이제 윤석열은 이걸 장악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 표현의 자유나 이런 거에 그냥 갇히지 않고 새로운 이 화두를 던지시죠. 그래서 뭐 현중 집회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영업 방해다, 깽판이다라고 규정 지으신 게 저는 엄청난 차이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뭐 보수 진보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혐오를 뿌려대는 세력들이
거기 유머에다가 이걸 그 섞어가지고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표현의 자유라고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게 방치가 됐고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부추겼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저는 책임지는 자유라고 말을 해요. 이제는 책임을 지는 자유에 그 체감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런 차이를 느끼시는 거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그 민주당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네. 유튜브라는 그 범주라는 것도 뭔가 언론의 네. 영역에 포섭을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뭐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오창석 편은 솔직하게 네. 유튜브를 이제 어떻게 보면 1세대 같이 시작한 입장에서 그런 이제 편입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갑자기 좀 궁금해지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예.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제 취향저격 공약을 만들어서 총괄을 했었는데 그 법안 검토를 이제 전용기 의원실에서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페이스북에 아직도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채택이 안 된 게 헤이트 스피치법.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이 정확히는. 그래서 오프라인 집회 그걸 왜 공약으로 만들었냐면 그때 문영배 재판관 집 앞에 찾아가서 행패 부리고 집값 떨어뜨리러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온라인 세력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극우 활동을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은 이제는 적절히 우리 사회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질 수 있는 자유만 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튜버 활동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확성기를 틀면서 타인에게 소문 공해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폭력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채널을 폐쇄시켜야 한다. 국정감사 때 유튜브 코리아 불러서 하면 제재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안정권 네. 씨라든지 아니면 전광훈 목사 채널은 몇 번이나 폐쇄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커뮤니티, 이제 뭐 DC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글이 잘 되면 그 옆에 있는 광고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그걸로 계속 방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프라인 폭동을 조장하는 글을 쓴다. 라고 하면 저는 운영자를 잡아 조지면은 좀 정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법안도 발의하고 또 국정감사 때 불러서 좀 흔히 말하는 이제 비판을 가한다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원초적으로는 봉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해야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밖에서 떠들면 떠들수록 저는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일본도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굉장히 극우세들이 혐한 시위하고 욕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방지하는 방법을 맞아요. 찾아야 된다. 네. 결국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혐한 시위 하던 사람들과 비슷한 행태를 공당이 직접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나쁜 말 계속 하다 보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올라올 거라 봅니다. 저는 충분히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렇고 최근에 김정재 의원도 하필이면 또 이제 그런 발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랍습니다. 제가 같이 국토위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저께도 국토위원들이 저 사람이랑 같이 의원 생활 못하겠다. 국토위 나가라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마 10월 달에 그 국정감사가 열리면요. 이건 문제제기 세게 할 겁니다. 왜냐면 어떻게 그런 발언을 입에 담을 수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본인은 이제 TK에서 국회의원 하시는 분인데 호남 지역을 비하하는 것도 넘어서 그렇죠. 예. 정말로 재난재해 영역으로 와서 이렇게 비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죠. 사실 저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TK에서도 사퇴 요구가 있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한 문제인 거고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흘리는 말로 했고 그 옆에서 웃고 있었다라는 게 또 오마이뉴스 TV 목소리에 다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정당 자체가 극우 활동하는 집단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게 예전에 제가 나경원 의원을 집중적으로 비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뭐 오프라인 같은 데 나가서 그 사람들 다 있는데 광주일고라는 키워드를 뽑아내요. 이게 사실 광주일고? 네, 이게 일베에서 그 비하하던 용어거든요. 근데 이게 음지에서 떠돌던 용어를 제도권에서 딱 언급해주면 효능감이 엄청나지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갖다가 유통을 해주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워서 요 유통 창구를 끊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나경원 씨 비판 많이 했었던 건데 예전에 나경원 씨의 모순이 이런 게 있죠. 표현의 자유를 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일베 폐쇄하면 안 된다. 그래놓고 자기 나베라고 한 네티즌 무더기로 고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모순들이 있는데 이 유사한 게 이제 fem코로 치면 이준석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fem코에 나오는 용어를 심지어 대선 토론회에서 그 갖다 썼다가 지금 뭐 제명청원 어떻게 되는지 전윤기 의원이 좀 해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이제 가야 됩니다. 아니 바로 받아 제명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빨리 그 국회에서. 윤리위를 구성을 해야 되고 저도 제명안 올라가 있거든요. 빨리 심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용기 의원은 왜 아니, 올라가? 본인은 왜 올라갔어요? 제가 뭐 그 내란 선조선동 카톡으로 하면은 그거 민주경찰서 뭐 이렇게 파출소 얘기했던 거 민주파출소 관련된 것 활동하다가 때문에. 제가 카톡을 검열하게
했다고 그걸로 그 모 의원님한테 고발 한 5건 당했거든요. 전부 다 각하당하고. 근데 참 어이가 없는 게 요새는 고소고발전이 너무 난무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법조인이세요. 법조인이면 이게 법적 요건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쵸, 판단을 맞아요. 하고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냥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톡 업데이트 보니까 법률 좀 당해야 돼. 난리 났죠. 무지같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쇼폼 애들한테 다 노출시키고 가족관계 증명서 내야지 차단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웃긴 게 이것도 네. 어디에 그러니까 왜 어디에 반응하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아무리 비판해도 그냥 뚫고 간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 왜 갑자기 이제 손본다고 하는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쉰내 난다는 얘기 나오니까 바로 대처한다더라고요. 또 쉰내 나네 이러니까. 이게 그들이 뭐를 이제 의식하는가 이런 데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보기관이 작정하고 이 전문가들이 국민들, 정치인들 대상으로 작업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파고들어서 계속 헤집어 놓는 게 심리전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 긁어요. 잘 이말 진짜 긁어. 느끼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문이나 방송에 유튜브만 봤지 커뮤니티는 사실 안 봤거든요. 근데 엄청 방송하고 나서 네. 커뮤니티 봅니다. 왜냐면 그 여론에서 이제 떠도는 말들이라는 것들이 힘을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정치 방송을 진행하면서 커뮤니티 여론을 안 볼 수가 없는데 그 말에 중독돼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 속에 빠져들어서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익명에 기대서 하는 얘기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정말로 악마와 같은 악마의 속삭임들을 그냥 느닷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걸 보고 현실 세계와 혼화해서 현실 세계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큰 사고 나기 십상이죠. 근데 의원님 근데 그 규모가 이미 너무나도 커져버렸다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직시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그 커뮤니티에 아쉽게도 정치 비상구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오늘 만들어야 제가 우리 제작진들한테 내 이름으로 못 올리니까 영상 좀 올려봐라. 조회수 잘 나온 거라도 좀. 애드벌론 띄우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이게 제안 지금. 드려도 됩니까? 네. 아까 그 이명박 정부라고 한 거 그거 네. 쇼츠 따서 올리시면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같다. 안 타격받아. 그래도 지금 조회수 여건이 안 좋은데 아예 그냥 망조를 들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만 이사님 아예 없애지 말고요. 네, 저도 여기 그건 폭파 수준이니까 아마 황희두 이사가 이준석 의원 긁는 것만 올려도 조회수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커뮤니티 진짜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경각심을 느끼는 게 이제 코로나 때 극심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선거가 사라지면서 온라인 단체방이나 커뮤니티에 훨씬 더 많이 몰려들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정보들을 팩트 체크나 그런 거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냥, 수용하게 예. 됐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정치적 진영을 바꾸는 건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저도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출마했었고 낙선했지만 민주당이 정말 큰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을 지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 마찬가지고 다른 정당 사람들도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또 따라가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국가 전산망이 이제 마비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전으로 전산망이 마비가 되고 중국이 무사증으로 들어온다. 이거 중국인한테 열어주는 거 아니냐. 야,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해서 역시 이재명 정부 차이나리 중국한테 뭔가를 하고 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주진우와 부산시가 중국 무사증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어.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입국 시사는 법무부에서 하니 법사위원이 우리 부산에 네. 유치해야 된다. 지금 와서 욕하고. 그렇지. 아니 근데 뭔가 보면은 그런 서사를 만드는 라이터가 분명히 어딘가 존재하는 있어요. 거죠. 네. 그 방구석에 있는 맞아요. 사람이든 기관이든 뭐가 네. 있는 건데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힘을 얻고 활동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핵심은 뭐 인맥, 정보, 자금 네트워크라고 저는 보는데 인맥은 말 그대로 뭐 사이비 종교까지 포함해서 뭐 미국 구구, 일본 구구 다 포함한 이런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뭐 국정원 같은 데서 불법 사찰하고 도청 감청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여기 담아놓은 건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AI 시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 전문가들도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 문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냥 흔히 사이비 종교에서 돈을 모으는 것도 있고 그거랑 별개로 책에 이제 양후의 양지의 내용을 좀 담았어요. 왜냐면 국정원은 이게 뭐 건드리기만 얘기만 하면은 무슨 안보를 위협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해요. 근데 이 여기서 굴리는 자금 규모가 막 조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돈들이 이제 어떻게 유통이 돼서 막 또 심지어 기업에 막 세탁도 하고요. 그런 걸 쿠션 넣어가지고 뭐 유튜버들 자극하면은 얼마나 또 열심히 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을 당장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는 없지만 인맥 정보 자금 네트워크가 핵심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사실 말씀 주신 게 되게 중요한 게 정보 유통 창구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저도
민주당에 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저쪽에서는 뭐 실제로 뭐 119 폭동을 119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치우는데 그게 말씀하셨듯이 서사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 정보만 계속 보다 보면 독립운동가다. 그래서 실제로 찰리 커크도 영웅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보 유통 창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정보가 유통되는가 이거를 저는 민주당이 계속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적재적소에 이거는 타이밍 맞게 칠 건 차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더 코리아 이런 거 행사를 정영진 회장이 아예 대놓고 밀어주잖아요. 제가 확인한 정보로는 정영진 회장이 국정원의 모 직원과도 굉장히 빈번하게 교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이제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류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만날 수도 있고 밥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그냥 만남일까? 아니면 정보 교환이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정보 교환이 돼서 뒤에서 무언가를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돈과 정보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까지도 조금 잘 살펴봐야 된다. 예, 예. 이 부분 얘기 구체적으로 좀 이따 더 해보기로 하고 네. 전용기 의원 얘기를 좀 해보면. 그렇죠. 일단은 이제 왜냐면 시작입니까? 전용기 기다렸습니다. 위원장 내일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협계. 저 뭐 술 취했어요, 저거? 제가 왜 여기 앉은 겁니까? 제가 살짝 이제 넥타이를 풀겠습니다. 아니 전용기 의원은 사실은 나이도 굉장히 사실은 어리신 편임에 불구하고 네. 벌써 재선 의원이 됐는데 사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노력은 좀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열심히 했습니다. 뭐 당에서 활동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제가 사실 비례대표 선거할 때는 그 청년들의 열망이 모여서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로 투표를 했거든요. 80만 권리당원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중앙위원 투표를 했는데 안 될 거니까 한 표만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게 전국에 있는 청년위원장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한테도 희망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총이 동원이 된 거 쉽게 얘기해서. 맞습니다. 예. 그 전국에 있는 청년들. 그래서 그래 너네들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그 중앙위원들도 내가 우리 청년연회 같이 구성하려면 희망을 줘야 된다. 내가 한 표 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찍어줬는데 찍고 보니까 3등인 거예요. 8번인가 7번 받았어. 6번 받았습니다. 6번. 네. 6번 받았고. 예. 뭐 그러다 보니 갑자기 뒤집어졌죠. 그래서 민주연구원에서 유일하게 계산 실패한 후보가 전용기였다.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대학생 위원장이 청혼을 뿜고 나갔다가 다 떨어졌죠. 전용기 시대를 마지막으로. 영끌해간 거예요. 이게 결국 관운이에요. 인생 관운입니다. 그치. 예? 혹시 뭐 전용기 시켜봤는데 뭐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저렇게 시작하는데 너무 잘해서 뒤에 줄줄이 나오길 바랬어요. 그래서 되지 않았다. 쉽지 않습니다. 그 친구분들이 연락 좀 달라던데 연락이 안 된다고 했죠. 그때 선거 한참 좋아졌는데 사후에. 제가 알기로는 박영훈 씨도 다음 때 위원장이었고 그걸 못 알아왔던 거예요. 박모 씨는 저만 보면 욕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거였네요. 아니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은 비례대표 이제 선거에서 당선되는 거는 차치하고 4년 후에 지역구를 고르는 네. 전용기 국회의원이 어느 지역구를 갈까 솔직히 너무 궁금했어요. 네. 근데 이 출사표를 이제 던지는 걸 보면서 놀랐는데 예. 그 지역이 사실 쉽지 않은 지역이었거든요. 예. 가장 젊은 민주당 내 경선이 치열하기도 했고.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잘 됐는데 우리 오창석 평론가께서 제가 바지가랑이를 잡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전화 몇 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선에서 낙선했었던 지금 용산에 가 계신 진석권 비서관이 저를 아직도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직권 플랜본부를 같이 했어요. 그래요? 옆에 인사하는 걸 보는데 내가 막 보겠어요. 아 그분이 지역구로 옮긴 거는 전용기 의원이 지금 의정 활동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선 더 이상 비전이 없다 이런 정도의 판단을 느낀 거 아닐까요? 이준석의 대항마가 되겠다고 네. 동탄에 호랑이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진석권 이준석을 후보가. 잡겠다.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상황으로 지석권 보이는데. 후보의 지역구에 가서 산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선대위원장으로. 아니 근데 그 우리 거재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 내내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서는 아니고 늘 응원했죠. 정말로 예. 이제 열과 성을 다해서 된 겁니까? 좀 운이 좋은 겁니까? 아니요, 근데 진짜 네. 열심히 했고요. 특히나 제가 너무 감동인 게 배우자분이 계세요. 배우자분이 정말 사실 나이가 어리신데도 지역 주민들 다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했었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도 정말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다가도 남천동에서 전화만 오면 바로 또 야, 운동 그만해. 나 이거 전화 받아. 아, 최고의 선거 운동은 남천동이기 때문에. 바지가랑이. 네. 바지가랑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려갔거든요. 애들이랑 사진 찍고 제가 사진 찍어줬습니다. 아무도 날 몰라. 유튜브에서만 나라는 거지. 오프라인 동탄 지역은 저를 오프라인 아무도 가보니까 몰라. 계속 조영규 사진만 찍어줘 봤습니다.
아, 진짜 너무 이제 코믹한데, 아,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도 이제 워낙 젊은 외양을 갖추고 있고, 나이 들어보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도 보는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오해해서 편하게 대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혹시? 일단 어려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못 나올라 그래, 보니까. 옥창섭 네. 평론가보다 약 한 10세는 많아 보입니다. 근데 초선일 때 약간 이미지 메이킹 좀 바꾸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 장유유서가 있기 때문에 어려 보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있죠. 네, 저도 네. 최대한 지역에서는 정장을 입고 다니는 일부러 말씀 네. 차림으로 다니는구나. 실제로 저희 그 아내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거운동에 이 전용기 적혀있고 아내 이렇게 후보 맞아요. 예. 너무 자 감동이었어요. 배우자로 뛰지 예. 않습니까? 네. 열심히 뛰어다니면 한번 부른대요. 불러가지고 혹시 배우자 알바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아, 진짜로 너무 어리니까. 대학생 같아요, 진짜. 아, 진짜 예. 어려 예. 보니까 실제로 그런 질문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켜가지고 되게 고통을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야, 우리 했잖아요, 제가. 전우원님이 뱉으면 저기서는 지금 야, 좋다, 좋아. 이거 아주 좋다. 예, 물어뜯는 게 아주 유쾌한데. 그리고 이제 보좌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네.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관계는 좀 어떻게 맺습니까? 저희는 동지적 관계로 가는 거죠. 아, 동지로 갑니까? 저희 네. 보좌관님들도 저희보다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도 그렇겠죠, 있으시니까 당연히, 예. 서로 존칭 쓰고 서로 함께 일을 하는 거라서요. 전혀 어려움은 없습니다. 야, 근데 그 최근에 이제 국회에 처음 들어온 어린 국회의원들이 우리 전용기 네. 의원들 네. 어린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거나 이런 네. 고민 상담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려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고민 상담은 안 하던데요. 정파가 달라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혹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이거 그냥 궁금한데 혹시 친한 의원 있으세요? 친한 있습니다. 질문이 그게 뭐야? 아니 무슨 얘기 그게? 다른 당에 다른 당에 좀 친한 의원이. 다른 당에 뭐 상식적인 의원들이 친합니다. 아, 이름 얘기하면 큰일 날 거가 좀 말을 못하고 있어 보니까 지금. 아니 뭐 저희 뭐 비대위원장을 하셨던 뭐 김용태 의원, 김재섭 의원 네. 맨날 그 장애 지표 나가는 거 저 왜 하는 거야? 나는 일부러 안 나갔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상식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하고 가깝게 지냅니다. 이상한 소리 하시려고 하면 이게 잠깐만 이거. 땀을 지금 엄청 흘리시거든요. 아니, 우리가 이제 가깝게 지낸다는 게 예를 들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자기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 나누는 게 아니고 정말로 따로 연락을 한다거나 네. 밥을 먹는다거나 술을 한 잔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 제가 김재섭 의원한테 최근에 연락했을 때 그 제가 그 뭐였죠? 갓 쓰고 나간 날. 그 느낌으로. 예. 사실 제가 전날까지 또 네. 그래도 관종력이 있으니까 네. 갓을 좀 구해와 달라고 했습니다. 오. 그래갖고 저희 동대문 근처에 사는 보좌진이 갓을 사왔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쓰고 가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안 쓰고 가려고 엄청 노력했다가 김재섭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한복 입고 오시냐? 자기는 절대 안 입는답니다. 네, 자기네들은 그건 너무 감성이 안 맞다. 근데 우리 지도부는 상복을 입고 간다더라. 그러면서 서로 욕을 했죠. 무슨 상복을 입고 가냐. 네. 하지만 저는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갓을 쓰고 간 거였어요. 네, 약간 그런 비하인드는 있었어요. 그 여의도 대나무 숲에 갑질한다고 이제 동네물 안 사는데 동탄에서 그거 생각한 거예요. 아까도 그 보좌관들 동지적 관계라고 했는데 한 분이 잘 좀 부탁드린다고 보좌관님이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우리 의원님 잘 좀 부탁드린다고. 예. 이거는 청문회 진짜 한번 해야겠다. 정영기 의원이 진짜 위아래로 두루 친하고 네, 되게 아니, 그러니까, 예의 바르고 네. 잘 얘기 들어주고 이런 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또래 흔히 말하는 청년 의원이라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우리 당에 특히 그 재선이 되게 전용기 의원만 되면 좋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게감이 절로 들어가지고 행색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전용기 의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알지만은 네, 전혀 그런 거 너무 없죠.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너무 장점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왜 이렇게 광균이 웃으시죠? 약간 이거 너무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물어 빨리 물어 이게 약간 어떻게 들으면 제 발전이 없냐? 약간. 아니 분명히 오히려 저는 황희도 이사가 얘기해 주기 편합니다. 방금 오평론가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뭔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나도 불안하더라고. 막 잡으라서 얘기해요.
아니 근데 우리 전용기 의원만 이렇게 정치로 출세하는 게 아니고 사실 네. 나머지 세 분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솔직히 얘기하면 오창석 변호가 이미 출마도 했고 네. 정치 좀 해봐라 이런 얘기 특히 황희도 이사님은 황희도 이사는 권유 많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받는 건 맞는데 네. 그 제가 사실 요 책에도 쓰긴 했지만 이게 정치인이 돼서 법과 제도를 바꾼다고 이걸 해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고 이게 포지션이 좀 나뉘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 보면 5대5 팀플 나누잖아요. 네. 탱커는 탱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뭐 공격수는 공격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두루두루 다 해야겠다 그러면 말아먹어요.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이 있다 생각합니다. 뭐 재물의 역할인 거예요, 아니면? 남천동 나중에 폭파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니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는 누가 봐도 사실은 반 정치인이라고 남들 생각하기 이번 때문에 또 국정기획 지금 평론 열심히 하고 좋은 기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네네. 국정기획위원회도 가고 네. 다들 다음번에 무조건 배치 달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열망이 있거든요. 제 인생 이제 예. 선출직은 없습니다. 또 낙선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어차피 출마하면 무조건 제 고향 부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겁니다. 떨어져. 근데 아까 전에 그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참 볼만하겠다. 예, 그걸 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시장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해수부 이전을 하겠다라고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연내에 옮기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천명을 했기 때문에 또 전재수 장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부산 시민이 느끼는 체감도가 많이 다릅니다. 아, 여기 진짜로 일하는구나. 그리고 그 북항 인근으로 이제 해양수산부가 이전할 예정인데 그 북항이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원도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강서, 갑을, 병 뭐 이런 식으로 국회 한구에 4명이 있기도 한데 거기는 서구, 동구 합구에서 1명 국회의원. 한 명이에요. 중구, 영도구 그렇구나. 합구에서 1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산 진군 2명. 그러니까 여기 일대가 약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구가 한 대여섯 개 넘어요. 그러니까 그 일대를 전체를 다시 개발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아주 옛날 전통 재래시장도 갑자기 활기가 돋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내년 선거 진짜 일 잘하는 대통령 밑에 일 잘하는 부산시장 후보가 나온다면 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무르익는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음번 선거를 뭔가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아마 예. 조만간 차출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6번 주면 제가 6번이었는데요. 결국에는 16번으로 가가지고 그래? 간당간당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처음으로 이제 연합정당이 그렇죠. 나왔어요. 비례로. 민주당 예. 6번이 16번이. 넣고 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리고 상황들이. 오평론가님 말씀을 해드리면 반정치인이 아니고 거의 정치인이라고 봐도 무관한데 출마인데요. 사실 평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촌철 살인을 날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다 스터디가 돼 있어야 아니, 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그걸 재밌게 풀어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이미 사실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언제 차출돼도 이상하지 않다. 아니 그리고 스터디는 헬마갑니다. 스터디 헬마가 옆에서 듣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탄핵 국면에서 우리 2030 세대들도 이번 역할이 좀 컸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뭔가 이게 정치적인 이해를 쉽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오찬석 평론가를 비롯한 남천동의 역할이 어제없이 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물 좀 마시면 안 돼요? 일부러 마시는 거 보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명 중에 눈 마주침을 할 수 있는 나밖에 없는 거지. 아니 왜 전용기관한테 질문을 나를 보면서 해요? 아까부터. 야, 무슨 소리야 지금? 빨리 좀 해보세요. 예. 사실 너무 컸던 게 저도 뭐 지금은 뭐 일시상의 이유로 못 나가고 있지만 매불쇼라든지 정말 정치 유튜브를 세대를 불문하고 너무나도 쉽게 만날 수 있게 해준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그리고 개엄 날을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도 개엄 날 남천동을 보고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게 맞아 하는데 사실 저는 남천동 하셨던 분들 3분이 방송 끌 줄 알았어요.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근데 그걸 이어가면서 내용 전파를 뉴스보다 더 빠르게 해주고 지금 상황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여의도로 가야겠다 했던 이유를 실시간으로 이 사람들이 해줬던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정말 효능감인 거죠. 저도 그때 그거 듣고 있다가 바로 갔거든요. 네, 맞아, 죽음의 맞아. 인간들 네. 때문이다. 듣자마자 이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바로 갔는데 가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지, 뭘 할지 모르죠. 뭐 해야 될지 네. 모르는데 근데 맞아. 사실 저는 지금 그 강연을 많이 다녀요. 오프라인 활동 많이 하는데 가면 꼭 저한테 이카라고 인사합니다. 이현이 인사인데 제 방송을 해도 저한테 이카라 그러고 그냥 완전히 그냥 남천동 전국에 깔려서 이현이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라고 한다면 남천동의 인기라는 게 정말로 상상 이상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작 오찬석 평론가님은 아까 밖에 나가면 체감 못한다고 하셨는데 네. 약간 거짓말 한 거죠? 아니야.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여서. 특히 저희가 메이크업 정도 차이 좀 많이 나.
아우 재밌다. 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2030 세대의 그런 정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뭔가 약간 양면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제 보수 극우 세력들을 이제 찬동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도 일부가 2030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정치적인 시각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교정을 위해서 필요한 장치들이 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 좀 하게 되거든요.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다음에는 이사님인 거예요. 그게 이 시선이 있구나. 내가 딴짓한다. 바로 질문 들어. 아니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부산 얘기를 했는데 북항을 이제 처음으로 다시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북항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몇 번이나 부산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민주당이 부산에서 반성할 게 참 많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항만공사를 만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북항을 제대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20년을 뭐 했냐라면 사실 민주당 할 말 없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뭐 했냐라고 하면 답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민주당은 거기서 언더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 더 해줘서 우리한테 표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첫 번째 내년에 부산 공약은 북항을 필두로 한 일대 전체 개발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동서격차 해소. 해운대가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광안리 이쪽이 흔히 말하는 원래 잘 살고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서쪽이 우리 가덕신공항 들어올 강서구입니다. 흔히 말하는 낙동강벨트. 이 동서격차가 서울은 강남북의 격차인데 부산 동서의 격차를 해소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부산 교통대개조인데 요거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럼 전체적으로 2030의 효능감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코스피 5천의 본질이 뭘까? 본질이 뭘까를 따져보면은 저는 예전에 재형저축에 좀 비교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재산형성 저축이 있었을 때 저축만 하면 이율이 한 10%, 20%까지도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대국민이 저금만 하면은 되는 시기였는데 지금 이율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돈을 묻어놓거나 뭐 한국 펀드를 넣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21세기형 재형저축입니다. 돈을 넣어서 내가 자산소득, 임금소득으로 따라갈 수 없는 자산소득을 이 주식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다면 그건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 5천은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남북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연금 문제 아직도 불안해하니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야 청년들이 이거 실제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구나 정치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창석 평론가의 이런 그 청년 정치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천영기 의원은 어떻게 적극 생각하십니까? 공감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그 관계에서 굉장히 좀 적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그 남북 경협이라도 좀 만들어내야 실제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고 부산 문제 그리고 연금 문제 실제로 연금 처음에 그 법안이 올라왔을 때도 뭐 여야가 함께 서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민주당은 일부러 젊은 사람 3명만 반대했느냐. 그게 아니었고 실제로 그 불안함을 우리는 투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를 누른 겁니다. 이 부분을 풀어내는 것이 가장 사실 상식적으로 2030 세대를 끌고 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사이버 내란에 빠져 있는 분들을 사실 구제하기 위한 방법도 이런 경제적 효과가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구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로 그 남초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이 복무하고 뭔가 이제 본인들의 열과 성을 다해서 활동하는 분들의 근거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사실 대응하는 게 되게 어렵다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예 그냥 헛소리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일부는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불안이라는 거에 뭐 팩트를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불안한데 이러면 끝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자극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저는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항상 했냐면 한 10 정도 분노하고 지나야 사안이 있으면 그 정도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여기에 막 100 1000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 정보만 공급하면 거기 갇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게 좀 다른 쪽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기도 했는데 그 문제의 뿌리를 뽑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재명 정부는 당연히 윤석열 정부와 성과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럼 이거를 저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포털 같은 데다가 뭐 코인 대박살이를 막 계속 푼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직장인들 월급이 예를 들자면 300에서 400으로 올랐다 칠게요. 그렇죠. 네.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딱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 왔더니 막 코인 대박살이가 엄청 막 다 깔려 있어요. 그럼 갑자기 그 순간 바로 상대적 박탈감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방법들을 써먹을 거라고 전 봅니다. 계속 그런 대박살에 막 집 투자했더니 대박 났다. 특히 요즘 명포팀 이미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빌드업이다.
나중에 그럼 가서 4050이 자산 다 차지하고 니네들 열심히 해봐. 야 기껏해야 그럼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도 군 인권이라든지 월급은 거기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면 자랑하냐? 지금 이거 했다고 자랑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모든 정부가 그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계속 부추길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전용기 의원이 답할 겁니다. 일단 거기다 하나만 더 해가지고 결국은 오늘 다 전용기인데 이대남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제 이사님 만난다고 해가지고 기사를 좀 검색을 해보는데 10대 보수와 10대남이라는 용어가 이미 생겨버렸고 맞아요. 10대남. 학교 내에서도 남녀 갈라치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가 놀이터가 된 거예요. 얘가 내 말에 공감을 안 하면 같이 안 노는 애가 돼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어떤 그림이 나올 수가 있냐. 70대 할아버지와 20대 십자 손자가 정치적으로 말이 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적이 네. 40, 50대 야, 아버지 세대가 될 재밌는 수가 있다. 분석이다. 네. 근데 이게 10대가 이미 또 놀이화가 돼버리면 이 보수의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제가 두 분 말씀을 약간 소름 돋았던 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연령별 지지 성향을 조사해 보면은 압도적으로 높은 게 40대예요. 네. 사실은 이제 7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천적으로 보성에 있다고 본다면은 사실 20대에서 약간 저조한 이제 지지율이 나오는 게 네. 어때지면서 뭔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40대, 20대를 분리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최근에 그 아이폰 들고 있고 모자 쓰고 있는 흔히 말하는 그 프로토타입의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 버전의 사진 얼굴이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이다라는 얘기가 막 올라오고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약간의 작전의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경계를 해야 되고 10대와 20대가 가지는 불안감은 이게 사실은 너무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버니 샌더스가 나왔을 때 역사상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 그 얘기한 지 20년째입니다. 그게 완벽하게 그렇네. 체감이 되는 네. 세대가 지금 10대고 온라인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세대다 보니까 뭐 하나 툭 건드렸을 때 훨씬 더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세대고 거기에 플러스 뭐 AI니 기계아니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되죠. 또 저는 이제 최근에 뭐 20, 30, 40 또는 이제 10대까지 극단적 선택 비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결국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때 현재를 선택을 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특히 10대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입시 뭐 또는 좋은 대학교에 간다는 거 그 정도의 미래 빼고는 열어둘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 인생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데 10대는 특히 선택지가 없어 보여요. 네.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네. 10대는 진짜 말 그대로 또래 문화, 그 중거 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쓰는 용어, 그리고 이들이 되게 싫어하는 어떤 대상을 나도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말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딱 민주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방치가 됐고 사실 아까 10대 남성 말씀 주셨는데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작업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 사이비 종교 얽히고 막 소년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리고 모든 게 작업이 아니라 이런 게 이제 퍼지고 나면 자발적으로 이게 생성이 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된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AI 시대잖아요. 지금 DC 인사이드에 AI 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실험 단계인데 챗 GPT를 그냥 AI 학습시켜 가지고 그냥 커뮤니티에 풀어놨다 보시면 돼요. 댓글을 AI가 다는 겁니다. 사람처럼. 그러니까 챗GPT가 그냥 커뮤니티에 돌아다닌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여론 그 시대가 만들기가 오면 더 쉬워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나중에 이게 사람인가 AI인가 구분도 그러니까, 못하고 네. 그럼 모든 걸 못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되면은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이제 지금 필요한 거죠. 그걸 전용기 의원한테 물어봐야 돼. 해답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네. 국회에 계시니까요. 네. 재선 의원이잖아요. 전용기 우리가. 의원은 해답이 네. 있습니다. 무려 재선 의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영입 인재가 황희두입니다. 해법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파트를 맡기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황희두를 이제 영입했어요. 인연자이시죠. 제가 그거를 자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훌륭한 인재를 섭외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실제로 오창석 평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가 들어오고 이제 10대들은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잠식돼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자체가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장려해 주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내가 하고 싶은 활동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10대 때 가르치는 건 뭐냐면 내 친구보다 1점이 높아야 내가 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모든 10대가 다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지속적으로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 친구보다 1점이 더 높아야 되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는 내가 잘해서 무언가 어필하는 것보다 제가 잘 못 돼야 된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더 쉬워지는 거죠. 막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결국에는 그 대상이 놀이에서 잠식되는 뭐 폄훼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사실 사이버 내란 전쟁에도 네. 일정 부분 다뤘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풍자했던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다. 아니 이런 시대에 무엇보다도 젊은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필이면 이런 시대를 대변한다는 청년 정치인의 고유 명사가 쉽게 이준석 대표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저들이 막 뭔가를 뿌려대면 거기에 슬쩍 올라타서 제3자인 척, 그러니까 아닌 척하면서 제3지대 얘기하잖아요. 본인도 심지어 옛날에 제3지대 막 욕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순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fem코 같은 데를 이렇게 쫙 보면은 뭐 코스피 분위기 좋다 그런 정보가 거의 유통이 안 돼요. 아니면은 그걸 까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 선택적으로 이 정보를 취득하게끔 만드니까 요 안에서는 이준석의 활약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토론 나가가지고 박살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딱 일부 장면만 편집해가지고 유통하면 그게 굉장히 그 잘못된 정보들로 퍼지잖아요. 그렇죠. 네. 인식도 달라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능수능란하게 해갖고 기성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이런 인터넷 세상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키보드 워리어형 정치인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키보드 워리어 방식의 정치라면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휘말리고. 내가 팩트를 이 사람과 토론을 나누면서 네. 전하면 사람들이 판단해 주겠지.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팩트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키보드 워리어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그래서 아까 뭐 SNS 말씀 주셨는데 미국에서도 통계를 보면 그 2010년대 이후로 스마트폰이 확 퍼진 이후로 그 극단적 선택 비율이 올라갑니다. 특히 10대 여성들. 왜 그러냐면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좋아요 같은 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좋아요 가지고 그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춘기 시절에 이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막 예쁘다고 좋아요를 많이 받는데 나는 뭔가 관심도 못 받는 것 같고 네. 이게 엄청난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제는 폭력도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정신적 폭력. 그러니까 이 막 카톡 감옥에 가두고 집단적으로 막 초대했다가 막 나가면 또 초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못 견디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개인의 책임으로 가요. 뭐 개인의 멘탈로 이어지고 도대체 사회는 그럼 여기서 뭘 하는 거냐. 그래서 아까 뭐 플랫폼 책임도 말씀 주신 건데 저는 이제 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 왜냐면 이걸 왜 그동안 표현의 자유라면서 방치한 거냐. 그런 비판은 맞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모든 게 민주당 책임으로 가는 건 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뭐 진영주의자라는 식으로 막 엄청 욕합니다. 민주당을 더 욕하라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판할 거는 있으면 비판을 하고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10개가 있으면 한 100개, 1000개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다른 이슈들이 다 먹히게 만들고 특정한 이슈를 이렇게 몰입하게 만들거든요. 분위기를. 그래서 이 문제를 추적하는 게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이준석 대표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도 같이 출연할 때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뭔가 맞닥뜨릴 기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이 정말로 청년을 대표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실제 만나보면? 그렇지 않죠. 그냥 정치인 한 사람인데 나이가 젊어서 그것을 대표한다라고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치 얘기 안 하니까요. 그 의정 활동하면서 얘기는 안 하는데 외부적으로 하는 거는 좀 많이 부딪힙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역에서도 아까 전에 뭐 영토 확장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동탄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젊은 지역이에요. 평균 연령이 35세, 36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동네인데 실제로 저희 지역과 딱 맞닥뜨려 있으니까 아마 제가 없었으면 젊은 정치인이 더 필요하다고 더 깃발을 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거기 지자에서 버티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하고 반대하니까 바로바로 하니까 아마 저는 굉장히 꼴 보기 쉽지 않을까. 아까 형님이 삼성까지 하고 딴 데 가라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계속 지금 내가 여기서 얼마나 큰일 하는데 내가 있어야 돼. 안 가려고. 그리고 황유주 이사님의 이 책을 보면은 네. 이준석의 그런 화법에 대한 분석도 좀 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일단은 그 전에 그 어떤 식으로 그럼 이렇게 그 널리 알려지게 됐냐? 이게 사실은 종편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어설프게 나도 민주당을 비난하면 민주당의 이준석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전 말이 안 된다 보는 게 뭐냐면요. 종편의 시대는 지금 같은 유튜브 플랫폼이 아니었죠. 근데 그때 거기에 다 나가면서 박근혜 퀴즈로
예능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사실 원조 준천지로서 지니어스 때 알았어요. 맞네. 왜 제가 그때 이제 그 빠지게 됐었냐면 임요한 선배가 그 프로게이머 홍진호 선배랑 같이 프로게이머가 나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그때 연예인 다수랑 맞서는 임요한 고립돼 있는데 그때 이준석이 여기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수연합이 꼴 보기 싫다. 합리적인 이런 대화와 토론으로 뭘 상대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런 사람이 있네. 근데 하버드네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건데 그랬구나. 그 서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는 뭐 언더독이고 소수파고 머리로 싸우고 이 캐릭터를 지금 이어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캐릭터 분석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이 캐릭터와 서사가 되게 중요하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특히 이제 키보드 워리어식이라고 한 거는 뭐 다들 이제 보셨겠지만 A를 물어보면 딴 걸 답하잖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당신 공천 왜 그랬냐 뭐 명태균 게이트다가 얘기하면 그럼 이재명 대통령 그 대표 시절에 공천 얘기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이게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스무스하게 이렇게 감으니까 맞네. 이거 양쪽 다 똑같네. 이렇게 빠져나가요. 물타기가. 이게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에서도 그 엄재경님이라고 계셨어요. 아, 네, 까꿍. 그분이 잘하신 게 엄대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엄대엄. 50대 50으로 모든 상황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막 80대 그렇구나. 20이에요. 상대 전적이. 그러면 당연히 이제 팔이 우세하잖아요. 그럼 보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화려한 말빨로 5대 5로 만들어요. 뭐 최근 전적은 2승을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여기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엄대엄으로 만들어서 이게 50대 50 반반을 만들었다 해요. 키보드 워리어 스킬이 그겁니다. 말도 안 되게 여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걸 슬쩍해서 그럼 민주당하고 같이 욕먹을게 이런 식으로 이런 장기술 쓰는 겁니다. 제가 이게 그걸 봐왔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그런 거예요. 얘기를 할 수 있으신 거고. 네. 그리고 오찬석 평론가도 사실은 여러 논평을 통해서 네. 이준석 대표를 연구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내린 결론은 어떤 겁니까? 연구라기보다는 약 올리는 거. 최고. 그냥 싫어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준석이라는 괴물을 진보 보수가 다 같이 만들어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 그리고 그들은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면에는 하버드라는 걸 마음속으로는 추앙을 했었던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서 그 사람이 커와서 내놨던 정책이 결국 뭐냐? 저는 결국 아직도 정책이 세상을 바꾼다고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가 펼쳤던 정책들은 장애인 반대, 여성 혐오. 근데 난 여성 혐오를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다. 하지만 거기에 편승해서 그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갔었던 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 정치인이 싫은 점은 정책적으로 성과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게 저는 그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대전에서 과연 이제 아무 일도 없었느냐 이 문제. 그리고 또 하나 공천 헌금을 받았다라고 추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도 보도가 나왔고 계속 했는데 그럼 옛날에는 뭐 현금을 차태기처럼 현금을 그냥 줬을 수도 있고 계좌이체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면 이제 현대에서는 코인으로 받았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많이 하는데 코인 지갑이 우리나라 어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이낸스라는 미국 어플도 있고 네. 아주 놀랍게도 리투아니아라든지 그런 나라의 코인 지갑을 사용한 것 같다라고 누군가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개발하거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좀 찾아봐야 돼. 그럼 과연 그건 청년 정치라고 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구태 정치죠. 그러니까 방법만 바꾼 돈을 받고 공천 장사를 했다라고 추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다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말장난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지역에도 지금 현수막을 걸어놓은 게 화성에서의 야당은 개혁신당이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증명한 게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야당이니까 일 못한다라는 식으로 저는 읽혔는데 야당도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럼요. 많은 성과를 네.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럼요. 정책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데 야당이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저렇게 해야 되나? 오히려 본인이 정책적인 증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선 안 나가고 지역 공약 챙겼으면은 하나라도 못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라고 퉁치고 본인이 일 못한 것은 그 이유다라고 나중에 이 이야기를 지방선거에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많이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아니 근데 시 전체에서 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인접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도 같이 가는 경우들이 같이 갑니다. 옆자리 앉는 네, 경우가 같이 그런데 앉아요. 아니면 주로 네. 어떤 얘기예요, 두 분이? 예.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내 패독 차단 좀 풀어달라고 하면 허은하 의원도 차단했어요. 아 그러니까 허은하 전 대표도 했던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개는 미워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는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러나 정치적인 분명한
답은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그 앞에서 싸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중요합니다. 이준석한테 배운 스킬이에요 궁금한 이게. 거지, 이게 보니까. 물어보면 네. 대답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뒤에 네. 땀이 엄청 대전 좋아하냐고 물어봐. 다음에 대전 갈 거예요. 이번에 대전 화제 어떻게 예전에 그 모 프로 게이머가 승부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주작 이렇게 하면 이제 금지어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리아 A에 예. 예전에 유벤투스가 이제 주작하다가 이제 강등이 된 적이 있어요. 유벤투스도 이제 금지어. 주작 현무 막 이런 거 다. 전부 금지어거든요. 다음에 갔을 때 하나 이글스 혹시 좋아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계속 돌려서 물어봐야 돼요. 노이로제 걸리도록. 이사님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의원을 보면은 이대남들이 가장 중시하는 키워드가 전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역차별 좀 받고 있다인데, 공정에서의 또 더 나아가면 이제 그러니까 사람 개인은 능력주의로 가야 된다, 그거를 좀 표방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캐릭터가 지금 이준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결국에는 우리 뭐 이사님도 보수의 의견을 좋아하다가 또 이제 반대로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우리로 포용할 수 있는 정치를 가져가야 되고, 그게 지금 공당인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후배들 만나면 전용기 의원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재선을 위한. 저희는 모를 것 같고. 예. 그 문제를, 대답. 그 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허재무 위원을 제가 영입하겠습니다. 사장님 방송 안 될 거야. 오늘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추석을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문가 세 분과 지금 우리 정치비상고 뒷발토크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가능 쌉 가능이죠. 좋네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다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 대화와 설득으로 절대 안 된다. 근데 막 우리가 뭐 따뜻하게 품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오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과거에 저는 그렇게 안 가거든요. 이거 우스워 보이면 안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막 세게 다 뭐 칼질해라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제가 이준석 의원한테 마삼중이라고 한 거예요. 아, 맞아. 이게 그냥 예. 조롱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이준석의 세계관에 따르면 아까 능력주의 말씀하셨듯이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자랑을 하는 사람이 당시 이해찬 대표님 7선이거든요. 7선인데. 7선인데 마이너스 3선이면 10선 차이입니다. 10선 차이가 나는데 큰 소리 둔 거예요. 아,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늙었다는 식으로. 그래서 아니 이거 제 주제 파악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그 능력주의에 따라서 전 비판을 한 거예요. 니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니 마삼중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긁혀가지고 나중에 차단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놓고 웃긴 게 자기가 겨우 배지 달고 나가서 어디 방송 나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마삼중은 악의적인 용어입니다. 이건 노무현재단 이사 뭐 이런 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 진짜 노무현 대통령 정색하면서? 욕하는 거라고. 예. 진짜 조롱하려고 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낙선은 아프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든 어떤 당이든 뭐 10선을 떨어져도 저 마십선이라고 조롱 안 해요. 대한민국의 이준석 한 명한테만. 왜냐면 과정 자체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약자들 타겟으로 한다고 창석이 형님도 지적했듯이 항상 누군가가 이제 막 약자가 되면은, 혹은 노력을 했는데도 성공을 못하면 그냥 루저 취급해요. 그래서 이 진짜 루저한테 내가 그럼 보여주겠다. 결과 위주로 판단하니까 그 결과 놓고 까고 얘기해보자. 네. 근데 튀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갑자기 이제 왜 웃었냐면은 우창수 평론가님이 이제 10선 차이라고 하니까 웃었잖아요. 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솔직히 이 책 100권은 샀는데 네. 읽지는 않았죠. 예. 왜냐면 그게 이 책이 나와. 그래서 나는 그걸 내용을 알고 듣는데 갑자기 옆에서 빵 터지길래 야, 이 사람 100권 사고 안 읽었구나.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 내용 따위. 책 읽고 한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까? 읽지 않고 100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까? 오창석.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황희도 이사님이 여러 가지 사이버 내란에 대한 이해도가 정치인들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환경 때문에 높을 수가 없는데, 이런저런 정치인들 중에서 김민석 총리를 콕 집어가지고 이해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뭡니까? 직급 따라가는 건가요? 권력 지향주의예요. 그게 제일 대통령 나오는 끈이 높으니까. 대통령이라고 하긴 그러니까. 전용기 캠프 말고 김민석 캠프 안 불러주시나? 아니 그 사실은 원래 제가 이제 여기에 막 국정원 개혁 얘기도 많이 넣어놨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좀 중요한 모임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도 더 자세하게 그냥
포털이나 이런 데 검색해서 추적하던 것들을 자세히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임들을 좀 종종 가졌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내란 전에도 이제 말씀하신 것들 듣고 했을 때 저도 좀 안 믿겼던 내용들도 많은데 아무튼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 문제의식이 있으시고 사실 이게 또 친일 매국 세력이랑 연결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거론도 몇 번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 황희도 이사님의 기본 컨셉은 이런 문제들을 그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입법도 필요하고, 지금 네. 현 시점에는 특별법이 필요하고 근데 그걸 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맨 뒷부분에 쓴 것도 무한 반복 게임이라고 유시민 작가님 말씀 인용해서 쓴 게 결국 이게 저는 스타크래프트 한 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전투 몇 번 했다고 게임이 끝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는 이 살아있는 순간에 내가 그냥 할 전투를 하는 거고 계속 이 다음 세대들한테 이걸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게임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 기득권 세력들이 야 이번에 법 생겼으니까 우리가 그럼 그만하자.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계속 네. 싸움이 벌어지고 법안이 있어도 사각지대 항상 뭐 아까 뭐 데시벨 있으면 만약에 뭐 70데시벨 이상으로 안 된다 그럼 69까지 해놓고 조롱하잖아요. 이런 방식을 써먹기 때문에 법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밈 전쟁, 문화 전쟁 차원에선 제가 있는 거고 또 안에서는 이제 전윤계 의원 같은 분들이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 또 우리 네. 각각의 역할이 있다 봅니다. 아, 제가 그 입법 문제를 여쭤본 거는 혹시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카톡 검열 때문에 지금 아직 상처가 치유가 덜 제가 됐어요. 하면 검열하는 줄 알아요. 아, 제가 무슨 고향과 방법으로 검열을 합니까? 확실하게 뒤집어 씌워갖고 욕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늘 확실한 건 전용기 절친 특집보다는 황희두 이사의 출판 기념일 가는 것 같아서 괜찮으시죠? 상관없습니다. 저 걸고 하는데. 네, 오늘 그쪽으로 그냥 저희 썸네일을 그쪽으로 가시는 게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마련한 황희두 이사님의 출판 기념회 특집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추석에도 광고는 이어지는데요. 광고 하나 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원에서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수환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돼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혜택만 챙기시면 되고요.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 수환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경향TV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시면은 비밀 혜택이 있으니까요.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의 계획 들으면서 종료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이세 계획부터 시작해서 이세 계획은 막내에서 이해하시는데 가고 싶으신데 마지막 멘트 하신 거예요. 원래 근데 이렇게 방송이 맥락이 없이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향후 계획 부탁드립니다. 네. 향후 계획 오늘도 그 국민의힘의 선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 필리버스터 하는 일들을 보면 필리버스터 막바지에 어제 안태준 의원님이라고 하는 분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아서 내가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에서 할 사람이 없다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본인 할 사람도 준비 안 해놓고 심지어 주호영 부의장은 일본. 뭐 출장을 핑계 대면서 사회도 안 봐요. 그러니까 뭐 우원식 의장님이나 우리 이하경 부의장께서 뺑뺑 돌면서 지금 그 약 한 4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정말로 진심 어린 정치를 안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결국 추석 밥상까지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유리한 주제로 넣어서 어떻게 뭐 좀 분란을 좀 일으켜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반드시 그 지점은 막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속속들이 이런 방송에 나와서 그들의 어두운 면을 저는 다 밝힐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 끝까지 뭐 이렇게 멋있는 모습. 내가 약간 멋있다 막 보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허재모 씨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저요? 저 편집
부교형도 언젠가 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저의 목표는 저거 하나로. 아니 그리고 이제 황희도 이사님은 책이 이제 너무 잘 팔리고 있고 한데 지금 강연도 많이 다니시는데 그 주로 이제 최근에 하는 거는 강연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네. 겁니까 그러면? 오프라인에 네. 10대 초중고 강의를 1순위로 잡고 있어요. 아 초중고생 네. 강의를. 그래서 최근에 또 인헌고등학교가 역대급 난이도였습니다. 거기에 또 약간 역사가 많은데 나중에 오. 또 나오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 네. 학교에 가면 실제로 노무현, 이런 이재명 키워드만 나와도 웃어요. 웅성웅성해요. 근데 이게 제가 절대로 10대들 이러니까 나쁜 애들이에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모르니까, 순수하게 네. 그냥 이게 되게 밈. 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알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우리 전용기 의원이 잘 얘기해 주세요. 네. 봐봐, 남 얘기 안 듣잖아요 지금. 저까지 영입하셔야죠. 빨리 지금 네, 저기 보니까 네. 지금 언제 구구형 앵커를 영입해달라 보고 있는데 식대가 좀 많이 나옵니다. 식대가 좀 많이 나옵니다. 술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당해도는 오창석 형님 덕분에 마르지 않아요 지금. 예. 예전에 기부를 한 게 있어서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약간 노벨상처럼 예. 마르지 근데 않는. 오창석 평론가는 사실은 당연히 이제 일을 예.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 수입이 많을 거라 추측은 되는데 네네. 이렇게 주변에 베푼다는 얘기 사실 오늘 처음 듣게 되는데 예, 베푼 게 아니죠. 자, 당연히 기부를 뜯긴 건데. 기부천사입니다. 아니 그럼 당해 낸 건 또 어떤 돈이에요 그거는? 출마하고 낙선했을 때, 네. 네, 그 기타 해야 돼요. 아 기타금을 냈다고? 네, 아. 국가에 한수하거나 아, 정당에 그렇구나. 한수하거나 예. 시민단체 한수하는데 정당에 냈죠. 그때 많이 특별- 내줘서 8천만 원. 아, 그때 이미 냈다. 특별 장비를 그걸 얘기하는 8천만 거고. 원 정도 냈기 때문에 네. 우리 후배들이 존경합니다. 마르지 않아요. 애들 카드 쓰고 다니는 거 보면 다 내보는데. 네. 2050년까지 갑니다. 제가 제일 먼저 나와서 존경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네. 정확하게 배운 거예요. 자본주의 논리예요. 책을 100권 사고 읽지 않는 것과 아니 근데 남천동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예를 들어 무한도전도 언제가 끝나는 날이 있는 것처럼 네. 남천동도 뭐 10년, 20년 일단 끝까지 할 수 10년 있는 지나면 보장은 없는 경제적인 거잖아요. 욕심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으니까 지금 2, 3년 차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선거 분기점들이 있어요.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을 거고 내후년에는 공백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내후년쯤에는 아마 대통령께서 아주 진지하게 개헌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후년에는 이제 총선이 다시 있죠. 그때까지는 저희가 굳건히 좀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방송하는 보람도 있을 거고 네. 의미도 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뭐 모르겠습니다. 너무 먼 미래니까. 근데 이제. 보십시오 지금 얘기 네. 들어보면은 총선 전에까지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네.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총선 때는 전용기 의원이 동산이냐 마산이냐. 저는 사수입니다. 사수.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상한 데서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전용기 의원, 허재무 씨, 황희도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구경이 정치비상구는 내일 낮 4시에 추석 특집 두 번째 편으로 돌아옵니다. 출연자는 최경영 기자와 봉지욱 기자 두 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